한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40년간 쌓아온 왕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스킨라빈스입니다. 2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이 브랜드가 202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2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입니다. 무엇이 충성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그 변곡점의 구조와 방아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31일이면 베스킨라빈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패밀리 사이즈를 사면 하프 갤론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31데이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30분 이상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고 매장 안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31일 매장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줄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한가로이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1데이인데 매장이 왜 이렇게 한산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숫자는 이 변화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2023년 영업 손실 2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도 99억 원의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23년 연속 흑자 행진이 끝난 것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비알코리아는 매출 7,917억 원에 영업이익 339억 원을 올리는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비알코리아가 2024년 사업 보고서에서 베스킨라빈스와 던킨 부문의 개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5년간 매년 공개해왔던 정보를 처음으로 감춘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적이 나빠진 걸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공개된 2023년 자료를 보면 베스킨라빈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00억 원이 빠졌습니다. 5,859억 원에서 4,167억 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매장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1년 1,626개에서 2023년 1,752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줄었습니다. 이 말은 매장당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줄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40년간 대한민국 아이스크림 시장을 지배해온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경쟁자의 등장에서 시작됩니다. 베스킨라빈스가 흔들리는 사이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요아정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을 줄인 이름인데 2022년만 해도 전국에 5개 매장밖에 없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680개를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136배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더 놀랍습니다. 2023년 51억 원에서 2024년 47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4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요아정의 성공 비결은 나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여 종의 과일과 30여 종의 과자, 소스까지 합치면 50가지가 넘는 토핑 중에서 원하는 대로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아정 꿀조합이라는 키워드가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조합을 공개하면 팬들이 똑같이 주문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디토 소비라고 부르는 트렌드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뜻의 영어 표현인데 자기 취향과 맞는 사람을 따라 구매라는 소비 방식을 말합니다. 배달에 최적화된 것도 강점입니다. 요아정은 배달앱 인기 검색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에서 나옵니다. 매장에 가지 않아도, 줄을 서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MZ세대가 열광합니다. 이들에게 요아정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자기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라라스유입니다. 저당 저칼로리를 내세운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2024년 CU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단품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로나와 월드콘을 제친 것입니다. 가격은 3,300원으로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누적 판매량 8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비싸도 비상의 거응에 좋으면 산다는
가치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라스윗 구매자의 71.2%가 20대와 30대입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베스킨라빈스만의 독주는 끝났습니다. 요아정과 라라스윗이 성공한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달콤한 걸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입니다. 건강하면서도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맛있는 건 먹되 몸에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킨라빈스는 이 흐름을 놓쳤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스쿱, 싱글 레귤러 사이즈 기준으로 당류가 21g에서 많게는 29g까지 들어갑니다. 각설탕 1개가 약 3g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각설탕 7개에서 9개 정도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먹어도 괜찮다고 권장하는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경쟁사들은 달랐습니다. 라라스윗은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당류는 90% 이상 낮췄습니다. 0칼로리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 결과 건강에 관심이 높은 20대, 30대가 몰렸습니다. 라라스윗 구매자 중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1.2%입니다. 일반 아이스크림의 64.7%보다 6.5%포인트나 높습니다. 요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요거트를 베이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높고 당류는 낮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과일을 토핑으로 올리니까 건강한 디저트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도 2024년에 기존 베스트셀러 제품의 제로 슈거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건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젤라토나 셔벗 라인을 추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레시피는 1980년대 한국 진출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1가지 맛이라는 슬로건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은 변했습니다. 달콤함만으로는 더 이상 선택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만이 문제였을까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트렌드를 놓친 것도 문제였지만 가격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한국에서 프리미엄 디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한 날 먹는 고급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생일 케이크, 기념일 선물, 데이트 코스의 단골이었습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가격도 올랐습니다. 싱글 레귤러 한 스쿱 가격이 3,000원대 초반에서 3,900원까지 올랐습니다. 파인트는 10,000원을 넘고 케이크는 수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베스킨라빈스의 위치는 다릅니다.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묶어 파는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하겐다즈나 베넨제리스보다 아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일상적인 아이스크림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한국 소비자들도 알게 됐습니다. 해외여행이 늘고 유학 경험자가 많아지면서 미국 현지 가격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호텔 뷔페 가격을 내고 먹던 아이스크림이 미국에서는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간식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가격을 내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이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같은 돈이면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라라스윗은 3,300원에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요아정은 비슷한 가격대에 나만의 조합을 만드는 재미를 줍니다. 베스킨라빈스는 무엇을 주고 있었을까요? 브랜드 이름만으로는 지갑이 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동안 베스킨라빈스를 함께 읽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맹점주들입니다. 2023년 초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17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입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원재료나 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을 말합니다. 점주들은 이 마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가 얼마의 물건을 사서 얼마에 파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베스킨라빈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PC그룹 산하 17개 브랜드에서 총 2,500명이 넘는 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던킨에 대해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서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점주들의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장을 열려면 광고비 기준 약 4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면 실제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한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블록 그림 액자 하나에 500만 원, 중국산 탁자와 의자 비용이 1,00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시중 가격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점주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10년마다 의무적으로 매장을 리뉴얼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월 125만 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본사는 월 매출 1,000만 원 가능성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매장당 평균 연 매출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5,3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면 실제 수익은 훨씬 적어집니다. 점주들은 더 이상 본사를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본사와 점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매장 서비스에 나타납니다. 아르바이트생 교육이 소홀해지고 매장 청결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결국 손해는 손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점주들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더 큰 균열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것입니다. 기계에는 안전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017년부터 5년간 3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그중 40%가 끼임 사고였습니다. 예고된 참사였던 셈입니다. 사고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후 회사의 대응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사고 다음 날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런던 매장 오픈 소식을 홍보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족에게 조문 선물로 자사 공장에서 만든 빵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 묻은 자리에서 다음 날 같은 일을 시키다니 사람이냐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SPC 불매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확산됐습니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삼립, 파스쿠진, 쉐이크쇠까지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이 공유됐습니다. 배달앱 리뷰에도 SPC 안 씁니다 라는 문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프랑스 노동조합 총연맹이 파리바게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논란이 번진 것입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3년간 1,000억 원을 안전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시흥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1,000억 원 투자 약속은 허언이었을까요? 주가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SPC 삼립 주가는 2022년 8만 원대에서 2024년 11월 4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200에서 2700으로 올랐는데 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말이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왜 안 가냐고요? SPC라서요? 마지막 남은 감정적 끈마저 끊어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베스킨라빈스는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인기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브랜드 이미지 쇄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모델료는 결국 어디선가 메워야 합니다. 가격 인상이나 점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유명 배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제품의 변화, 점주와의 화해였습니다.
2025년 5월 베스킨라빈스 한국 진출 40주년을 맞아 SPC는 청담동에 대표 매장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디지털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터진 또 다른 논란이 이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SPC그룹은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BR코리아 최고 비전 책임자, 브랜드 미래 전략을 맡는 자리입니다. 베스킨라빈스와 던킨의 혁신을 이끌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허희수 사장의 과거입니다. 그는 2018년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SPC그룹은 허희수를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는 조용히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SPC 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영구라는 말이 꼭 영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비난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7년 전 약속이 여론 무마용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오너 일가의 배당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R코리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배당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회사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총 78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2024년에는 2년 연속 적자 중인데도 15억 원 배당을 재개했습니다. 점주들은 힘들다 하고 소비자들은 떠나가는데 오너 일가의 주머니는 여전히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 대한민국 아이스크림 시장을 지배해온 베스킨라빈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놓쳤습니다. 가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점주들과의 동맹이 깨졌습니다. 노동자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앞에서 오너 일가는 반성보다 승계를 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브랜드 이름만으로 지갑을 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환경과 건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가격만큼의 가치를 주고 있는가? 베스킨라빈스에게는 여전히 자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생일 케이크의 추억, 연인과 함께 먹던 아이스크림의 달콤함, 가족과의 나들이에서 들렀던 매장의 기억, 40년간 쌓아온 감정적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추억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베스킨라빈스 앞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스스로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40년의 역사가 앞으로 40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지. 그 답은 베스킨라빈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이야기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간 1위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지고 기업의 태도와 윤리까지 살핍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그리고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스킨라빈스가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억 속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국민치킨이라 불렸던 브랜드가 왜 위기를 맞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 투자에 관심이신 분이라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